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사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 작은 갯짝 안에서 꺼낸 위패 하나. 정갈하게 깎은 밤나무 위에 먹으로 또렷이 새겨진 이름 석자.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사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기생의 방이었습니다. 천하다 여기던 여인의 방이었습니다. 사내가 수도 없이 술상을 밀치고 거친 말을 내뱉고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의 방. 그 방 가장 깊숙한 곳에 향 냄새가 배어든 작은 궤짝이 있었고 그 안에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패에 적힌 이름은 사내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과연 기생 연인은 왜 남이 어머니 위패를 품고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내 박경윤은 자신이 짓밟았던 여인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담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충청도 홍주고을 넓은 들녘 한가운데 자리 잡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은 박진사 댁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늘어선 소나무가 6그루, 담장 안에는 창고가 3, 마국 안에는 말이 2필. 그 집안은 3대째 이어져 온 토반 가문이었습니다. 박경윤은 그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나이 32.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과거에는 뜻이 없었고 농사에도 관심이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전답과 창고의 곡식으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박경윤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흘에 한 번은 반드시 읍내 주막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기생을 불러 풍류를 즐기고 새벽녘에야 비틀거리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 제사가 다음 달입니다. 제수 마련을 의논해야 합니다. 집안 살림을 맡은 늙은 종만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박경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거라. 내가 그런 걸 언제 챙겼더냐. 만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소리가 나지 않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경윤의 어머니는 그가 14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이 깊었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 박경윤은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서둘러 장례를 치렀고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어머니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20살이 되어 처음으로 물었을 때 아버지 박진사는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묻지 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듬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고 박경윤은 어머니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어머니의 본관이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어머니의 위패조차 없었습니다. 사당에는 아버지의 위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박경윤의 마음 한구석에 늘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거움을 술과 풍류로 덮었습니다. 덮을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읍내 주막거리에 새로운 기생이 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름은 연희, 나이는 26이라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가야금 솜씨가 빼어나고 노래가 맑고 얼굴이 단정하다는 말이 읍내에 퍼져나갔습니다. 박경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생 하나 왔다고 법석이냐?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날 밤 박경윤은 주막거리의 가장 큰 술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희가 불려 나왔습니다.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저고리를 입지 않았고 머리에 꽂은 장식도 소박했습니다.
다만 허리가 곧았고 눈이 맑았고 앉는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연희가 가야금을 잡았습니다. 첫 줄을 튕기는 순간 술집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먼 산을 넘어오는 듯한 소리, 가을 풀벌레가 우는 듯한 소리, 오래된 기억 속 어머니의 자장가 같은 소리. 박경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경윤의 눈가에 이유 모를 습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소매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흔들렸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솜씨가 괜찮구나. 그 한마디를 던지고 술잔을 비웠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경윤은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연희가 있는 술집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연희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천한 기생이니까 라는 생각이 늘 먼저였습니다. 술이나 따르거라. 기생 주제에 앉은 자세가 꼿꼿하기는.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술을 따랐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노래가 시시하구나. 기생이면 기생답게 웃기라도 하지. 연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탓이지요. 다음에는 더 나은 곡을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박경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경윤은 술 기운에 취해 연희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년이 아무리 가야금을 잘 타봐야 기적에 이름이 올라있는 천한 것 아니냐. 주제를 알아야지. 술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위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박경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씀대로이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박경윤은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들이키고 탁자를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박경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어깨를 적셨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동안 연희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슬픔이 담긴 눈.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슬퍼하는 듯한 눈. 천한 것이 감히.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읍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기생 말이냐? 글을 읽을 줄 안다더라. 기생이 글을 어디서 배웠다는 게냐? 장터 어귀의 국밥집에서 사내 둘이 고개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네. 약초도 알아본다 하고 병자를 돌볼 줄도 안다 하더라. 기생치고는 기이한 년이로군. 박경윤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도련님, 읍내 연이라는 기생이 글을 안다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아이가 열병이 났을 때 약초를 다려 살렸다는 이야기도 있사옵니다. 박경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기생이 약을 다려? 무슨 돌팔이 짓이냐? 사람 잡을 일이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가 나았다 합니다. 박경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신경 쓰였습니다. 연이라는 여인이 보통 기생이 아니라는 느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야금 솜씨도 앉은 자세도 말씨도 어딘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편 읍내에는 또 다른 인물이 연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고판석. 나이 45의 읍내 방주인이었습니다. 주막거리에 술집 3곳을 운영하며 기생들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몸집이 둥글고 눈이 가늘고 입꼬리가 항상 올라가 있어
웃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고판석은 연희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연희를 찾는 손님이 늘었고 연희가 있는 술집의 매상이 올랐습니다. 고판석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연희를 나에게 넘기시오. 내가 더 큰 자리에 앉히겠소. 연희가 속한 술집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뜻은 단순했습니다. 연희에게서 더 많은 돈을 뽑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살폈습니다. 고판석의 움직임을, 그의 말투를,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연희의 방은 읍내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문 앞에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가야금 하나와 작은 경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방 구석에는 작은 괴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연희는 매일 밤 그 괴짝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그 괴짝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연희가 이 마을에 온 것은 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연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남쪽에서 왔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경윤이 또다시 술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일찍 왔고 술도 적게 마셨습니다. 연희가 불려왔을 때 박경윤은 술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너 글을 읽을 줄 안다며?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가르쳤느냐? 어린 시절 은혜를 입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은인이 누구냐? 연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반달이 구름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옵니다. 목소리가 나직했습니다. 박경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연희의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경윤은 술집을 나서며 연희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 사이로 가느다란 향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직한 음조림이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기도인지 울음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박경윤은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경윤은 집에 돌아와 만석이 내온 보리죽 한 그릇을 말없이 비웠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아. 예, 도련님. 우리 어머니 성함이 무엇이었더냐? 만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늙은 종의 눈에 동요가 스쳤습니다. 소인이 감히 선대마님의 함자를 입에 올리기 어렵사옵니다. 알고 있는 거냐, 모르는 거냐?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시 성을 쓰셨다고만 들었사옵니다. 함자는 소인도 모릅니다. 박경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연희의 이름이 읍내를 넘어 인근 마을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 솜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남의 병을 돌보는데 뛰어났습니다. 읍내 안악내의 아이가 배탈이 났을 때 연희가 산에서 캐온 약초로 달인 물을 먹였더니 하루 만에 나았습니다. 노인이 허리를 다쳐 누워있을 때 연희가 찾아가 뜸 자리를 짚어주었더니 사흘 만에 일어섰습니다. 그 기생 의녀 출신 아니냐? 기생이 어찌 약초를 그리 환하게 안단 말이냐? 보통 사람이 아니여. 마을 사람들의 대화 속에 연희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지만 차츰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희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을 돌보고 나서도 약초를 건네고 나서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 말투가 기생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규수의 말씨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연희가 워낙 과거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한편 고판석의 움직임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고판석은 연희에게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자자하구나. 내 밑으로 오면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마. 비단옷도 입히고 큰 손님 앞에도 세워줄 터이니.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말씀이십니다. 하오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분합니다. 고판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에는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충분하다? 기생 주제에 골라 앉겠다는 게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더 묻겠다. 셋째 날까지 대답을 바꾸거라. 고판석은 등을 돌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연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판석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먼저 연희가 속한 술집의 주인에게 손을 썼습니다. 술집에 들어오는 좋은 술의 공급을 끊었습니다. 고판석이 읍내 술 유통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연희를 내보내든지 내게 넘기든지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술집에 술 한 동이도 들이지 않겠소. 술집 주인 김노인은 난감한 얼굴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야, 미안하구나.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연희는 김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걱정은 마십시오. 어디로 가려느냐? 갈 곳은 있습니다. 연희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야금과 작은 괴짝, 옷보따리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읍내 끝자락 빈 움막 하나를 구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붕에서 빗물이 샜고 바닥은 흙이었고 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움막을 쓸고 구멍을 막고 지프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괴짝을 방 구석에 놓고 그 앞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 안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기생 참 별나다. 괴짝 앞에서 매일 절을 하네. 무슨 귀한 물건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기생한테 무슨 귀한 물건이 있겠어. 연희는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박경유는 연희가 술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석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고판석이라는 자가 압박을 넣었다 합니다. 연희라는 기생이 읍내 끝자락 움막에서 지내고 있다 합니다. 박경유는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박경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가야금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소리, 바람이 먼 산을 넘어오는 듯한 소리, 어머니의 자장가 같은 소리. 다음 날 박경유는 읍내 끝자락을 찾아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움막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멀찍이 서서 연희가 움막 앞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곧았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약초를 하나하나 분류하는 모습이 마치 글을 읽듯 체계적이었습니다. 박경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연희는 움막에서 약초를 다듬어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말리고 묶어서 장날마다 자리를 폈습니다. 약초의 품질이 좋았고 연희의 설명이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진피입니다. 기침에 좋고 가래를 사기는 데 쓰입니다. 이것은 당귀입니다. 피를 보하는 데 씁니다. 아낙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생이 약초를 판다는 것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왔지만 연희의 약초가 실제로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기생 참 대단하더라. 약초 이름을 줄줄 외우고 쓰임새도 환히 알아. 어디서 배웠을까? 모르겠다만 솜씨가 좋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경계가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신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변화를 눈으로 살폈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누가 칭찬을 해도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 겸손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끌었습니다. 하지만 고판석은 연희가 스스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자기 손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고판석의 체면에 큰 흠이었습니다. 더구나 연희를 잡아두지 못한 것이 읍내에 알려지면서 고판석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연을 가만두면 내 얼굴이 뭐가 되느냐. 고판석은 부하 한 명을 불렀습니다. 연희 그년이 장터에서 약초를 판다며 관가에 알려라. 기생이 함부로 약을 팔면 법에 어긋난다고 하거라.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고판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생 주제에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 두고 보거라. 하지만 그것이 고판석의 오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팔고 있던 연희에게 관아의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연희냐? 이방 나리께서 부르신다. 따라오너라. 장터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희는 약초 보따리를 차분히 접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인을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이방은 고판석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고판석이 술과 돈으로 이방의 환심을 사둔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기생의 신분으로 함부로 약을 팔았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기생은 관기청의 관할 아래 있어야 하거늘 내 마음대로 장사를 벌이다니 방자하구나. 연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약을 판 것이 아니옵니다. 약초를 말려서 팔았을 뿐 처방을 내리거나 진맥을 한 적은 없사옵니다. 말장난을 하느냐?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말에 틀린 점이 없었습니다. 약초를 파는 것과 약을 파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파는 사람은 많았고 그것이 금지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판석이 시킨 일이지만 명분이 약했습니다. 오늘은 물러가거라. 하나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게다. 연희는 일어나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연희의 등 뒤로 이방이 혀를 찼습니다. 영악한 연희로군. 이 소식은 금세 읍내에 퍼졌습니다. 연희가 관아에 불려갔다가 무사히 나왔다더라. 고판석이 손을 쓴 건데 안 먹힌 모양이야. 그 기생 보통이 아니여. 박경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석이 전하는 말을 들으며 박경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기생이 관아에서도 당당했다 하옵니다. 박경윤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만석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느냐?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알고 있는 거냐? 만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늙은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선대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어린 계집아이 하나를 돌보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하오나 누구의 아이인지 어디서 온 아이인지는 소인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어찌 되었느냐? 마님이 돌아가신 뒤 선대 어르신께서 그 아이를 내보내셨다 합니다. 어디로 보냈는지는 소인이 알 길이 없사옵니다. 박경윤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보냈다. 아버지가 내보냈다. 어머니가 돌보던 아이를 아버지가 내쫓았다. 왜? 무슨 까닭으로? 아버지께서 왜 그 아이를 내보내셨는지 이유를 들은 적은 없느냐? 만석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선대 어르신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하셨사옵니다. 입에 올리는 자는 매를 치겠다 하셨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경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이어지려 하고 있었지만 아직 형체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고판석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판석은 연희의 움막 근처에 사람을 보내 밤마다 소란을 피우게 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기생년이 양반 행세를 하네. 꼴도 보기 싫다. 이 마을에서 꺼지거라. 연희는 움막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야금을 안고 벽에 기대어 앉아 소란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연희의 손은 괴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안악 복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연희야, 이래서야 되겠니? 고판석이란 놈이 포기를 안 할 텐데. 연희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찌 괜찮다는 거냐? 밤마다 저렇게 들이닥치는데. 제 뜻은 정해졌습니다. 복순은 연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 왔습니다. 고판석은 이번에는 직접 나섰습니다. 부하 3명을 데리고 연희의 움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내 밑으로 오너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하지. 연희는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허리가 곧았습니다. 제가 드릴 대답은 처음과 같습니다. 고판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차갑고 탐욕스럽고 잔인한 얼굴이었습니다. 좋다. 내가 그런다면 나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내년의 과거를 파헤쳐서 이 고을에서 쫓아내주마. 고판석이 돌아가고 연희는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괴짝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님,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녀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박경윤은 밤마다 혼자 방에 앉아 과거를 더듬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흐릿했지만 어머니의 손 감촉은 기억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늘 무언가를 만들고 있던 손.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는 것을 적었습니다. 어머니 성한 씨. 무덤 위치 알 수 없음. 위패 없음. 어머니가 돌보던 아이 여자아이. 나이 알 수 없음. 아버지가 내보냄. 적으면 적을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박경윤은 붓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잘못 봤구나. 그 말은 연희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외면하고 살아온 자신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고판석은 약속대로 연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풀어 수소문을 했습니다. 남쪽 고을에 사람을 보내 연희의 출신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고판석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보낸 사람이 돌아와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찾아냈습니다. 연희라는 년은 원래 전라도 남원광기였습니다. 남원에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도망광기를 숨겨주면 그 마을도 벌을 받습니다. 고판석은 손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됐다. 이것으로 전연을 끝장낼 수 있겠구나. 관아에 알려라. 도망광기를 잡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고판석이 미처 움직이기 전에 뜻밖의 인물이 홍주 고을에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의 수행설이 한 명이 도로 사정을 살피는 명목으로 이 고을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유상진. 나이 50이 넘은 노련한 관리였습니다. 과거에 남원 관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유상진은 읍내 장터를 둘러보다가 약초를 파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유상진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저 여인이. 유상진은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여인도 유상진을 알아보았습니다. 연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유상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씨 부인의. 연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유상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하기 어렵구나. 저녁에 찾아가도 되겠느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상진은 연희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연희가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유상진은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였구나. 한씨 부인께서 데려다 키우시던.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오랫동안 참아온 것이 무너지듯 흘렀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글을 가르쳐 주시고 약초를 알려주시고 사람된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본래 남원의 양반가 규수셨지. 박진사에게 시집을 가셨으나 남몰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셨다. 내가 관비의 딸이라 하여 부인께서 거두어 주신 것이었지.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이 돌아가신 뒤 진사 어르신께서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관비의 딸을 집안에 들인 것이 알려지면 집안 체면이 깎인다 하시며 그래서 남원광기로 들어간 것이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광기청에 들어가면 살 수는 있으니까요. 유상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을에 왔느냐? 남원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냐?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남원 광기청에서 방면을 받았습니다. 광기 기한이 찬 것이옵니다. 하오나 그 증서를. 연희가 괴짝을 열었습니다. 위패 아래에 접힌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광기 방면 증서였습니다. 남원 관아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유상진이 증서를 받아들고 살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정식 방면 증서가 맞구나. 그러면 내가 도망광기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오나 소녀가 이 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상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너를 도망광기라 하느냐? 고판석이라는 자가 소녀를 남원에서 도망친 것이라 하여 관아에 고발하려 합니다. 유상진은 증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종이의 질, 먹의 색, 도장의 형태 모두 진짜였습니다.
이 증서가 있으면 아무도 너를 잡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유상진이 위패를 보았습니다. 이 위패는 연희가 위패를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마님의 위패입니다. 한씨 부인, 소녀를 거두어 주신 분의 위패입니다. 마님의 함자를 새겨두었습니다. 유상진이 위패에 적힌 이름을 읽었습니다. 한씨 정인, 그 이름이었습니다. 박경윤이 평생을 몰랐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상진은 한참을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사댁 돌연이 이 고을에 살고 있지 않느냐?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연희는 위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경윤이에게는 이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그 아이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유상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께서 그리 말씀하셨다 해도 이제는 사정이 다르지 않으냐?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연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다만 마님의 위패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마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요. 마님의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사당의 위패도 없다 하니 소녀라도 마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 산에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유상진은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다음 날 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고판석은 예정대로 관아에 연희를 고발했습니다. 도망광기를 잡아들여야 한다고 이방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증거가 있소. 남원에서 확인까지 했소. 전혀는 도망친 광기요. 이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를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인 둘을 보내 연희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유상진이 있었습니다. 어사의 수행설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이 여인에 대한 고발이 있다 하여 왔소. 이 여인이 도망광기라는 주장이 사실이요? 이방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고판석이라는 자가 고발을 하여 증거를 보시오. 유상진이 연희의 방면 증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방이 증서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 여인은 남원 관아에서 정식으로 방면을 받은 양인이요. 도망광기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요. 이방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고판석의 고발은 무고요. 있지도 않은 죄를 씌우려 한 것이니 무고죄로 다스려야 마땅하오. 고판석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하던 얼굴이 찢어진 종이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해요. 내가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확인이라 함은 어디서 한 것이오? 남원 관아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했소? 그것은 고판석은 제대로 된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요. 유상진은 차가운 눈으로 고판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양인을 기생으로 묶어두려 하고 무고까지 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소? 고판석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용서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상진은 이 고을 현감에게 보고를 올렸고 현감은 고판석에게 곤장 30대를 내렸습니다. 또한 고판석이 읍내에서 운영하던 술집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곤장을 맞으며 고판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읍내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쌤통이다. 남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더니
벌을 받는구나. 기생이라고 깔보던 그 오만이 화근이었어.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에 통쾌함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움막에 돌아와 괴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끝이 났습니다. 한마디를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박경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만석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연이라는 여인이 도망광기가 아니라 양인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방에서 위패가 발견되었다 합니다. 박경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패? 누구의 위패냐? 그것이 선대 마님의 함자가 적혀 있다 합니다. 박경윤의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보던 아이, 아버지가 내쫓은 아이, 관비의 딸, 갈 곳 없이 광기가 된 아이, 그리고 어머니의 위패를 품고 살아온 여인, 연희가 그 아이였습니다. 박경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발이 걸렸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움막 앞에 도착했을 때 연희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곧았습니다. 박경윤은 몇 걸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박경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다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도련님, 어머니를 알고 있었느냐?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11살까지 마님 곁에서 자랐습니다. 박경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흙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은 천한 것, 기생 주제에 주제를 알아라.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에게 자신이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박경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다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도련님은 모르셨으니까요. 알았어도 달라졌겠느냐.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연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경윤이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다. 다만 아직 그것을 모를 뿐이다 하셨습니다. 박경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와 닮은 따뜻하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경윤은 달라졌습니다. 술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사당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만석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위패를 만들어라. 사당에 모시겠다.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말이었습니까? 예, 도련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경윤은 연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움막이 아니라 정식으로 찾아갔습니다. 만석과 함께 예를 갖추어 찾아갔습니다. 연희야, 도련님, 이 집으로 오너라. 어머니가 돌보신 아이를 움막에 두고 내가 기와집에 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마을 사람들이 알면 도련님 체면에. 체면. 박경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뜻을 꺾고 너를 내쫓았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 연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위패 하나와 너뿐이다. 그 둘을 모두 모시겠다. 연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박경유는 연희를 의누이로 맞아들였습니다. 호적에 박진사댁 양녀로 올렸습니다. 유상진이 증인이 되어 주었고 현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기생을 양녀로 드린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느냐? 하지만 연희의 사정을 알게 된 뒤로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돌아가신 마님께서 키운 아이였구나. 그 아이가 마님의 위패를 품고 살았다니 그 정성이 지극하구나. 박 도련님이 바뀌긴 바뀌었어. 사람이 달라졌다니까. 연희는 박 진사댁에 들어와 안살림을 맡았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사당을 깨끗이 손질하고 어머니의 위패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버지의 위패 옆에 어머니의 위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씨 정인. 그 이름 석자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연희의 약초 솜씨는 마을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는 기생이 아닌 박진사댁 양녀로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약초를 다려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박경유는 술을 끊었습니다. 전답을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사당에 절을 올리고 저녁마다 연희와 마주 앉아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 말씀이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행동에는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를 닮지 않으셨구나. 연희가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은 마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다만 아직 모르셨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박경유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박경유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사당 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가야금 소리 같았습니다. 연희가 사당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향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연희의 얼굴에 달빛이 닿아 있었습니다. 박경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어머니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래도록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상진은 이틀 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연희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한씨 부인의 은혜를 갚은 내가 대견하구나. 부인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이다. 몸 건강히 부디 행복하거라. 연희는 편지를 접어 괴짝에 넣었습니다. 괴짝에는 이제 위패 대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패는 사당으로 옮겼으니까요. 괴짝을 닫으며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하고 깊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진사댁은 예전의 방탕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박경유는 고을에서 성실한 농사꾼으로 이름이 났고 연희는 마을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집에서 빨래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박진사댁은 연희 덕분에 살았다더라. 기생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인이 돌아가신 마님의 위패를 품고 살았다지. 세상에 그 정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천한 것이라 깔본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연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마님께서 키워주신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어느 봄날 사당 앞에 핀 매화 아래에서
연희가 가야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날렸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경윤은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늘 누군가를 돌보던 손. 연희의 가야금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박경윤을 보았습니다. 조용한 미소가 얼굴 위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 한시 정인이라는 이름이 살아 있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담사랑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